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0,000불 아래로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열심히 튀어 올라서 1,300불대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10,000불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쩔쩔 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보기 전에 도미넌스는 참고로 68.6%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소식입니다.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 입출금 정지 조치는 부당하다. 은행들이 벌집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들의 입출금 정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거래소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거래소에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한 법인 계좌의 입금 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입출금 정지 통보를 받은 비트소닉 벤타스 역시 은행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다시 한번 거래소에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청에서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정부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이렇게 좀 더 깐깐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벌집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내놓은 그 권고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래소들로 옮기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랜만에 펀디엑스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펀디엑스가 체인질라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파나마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지불 대중화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펀디엑스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죠. 가격은 맘대로 안 올라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 펀디엑스 단말 기기는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스틴슨이 오랜만에 트윗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돌아왔노라. 나의 첫 번째 목표는 트론을 다시 상위 10위권 위에 올리는 것이고 비트토렌트 토큰을 30위권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번 지켜봐라 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니까 유명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죠. 문 오버로드가 이렇게 짤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웃겨가지고 막 웃고 있어가지고 저도 재밌어가지고 한번 공유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스틴슨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오해는 마시고요. 트론 투자자분들 힘내셔가지고 트론이 다시 상위권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테조스를 상장을 해가지고 꽤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그래서 이제 비트파이넥스 역시 테조스를 추가를 했는데 마진거래 페어에도 이렇게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크립토닷컴에서도 테조스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테조스의 지분증명 기반 스테이킹 기능인 베이킹을 지원하면서 연간 베이킹 보상이 7% 정도가 되는데 이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죠. 크립토닷컴은 여러분들이 코인마켓캡 가시면은 이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 머리 사자가 크립토닷컴이고 오렌지 머리 사자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낸스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바이낸스 내에서 라이트코인 더스팅 공격 영향 주소가 거의 30만 개나 된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바이낸스에서는 약간 쉬쉬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가 더 커서 지금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더스팅 공격이라는 것은 공격자가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매우 작은 양의 코인을 보내고 지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새로운 해킹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잔머리 잘 굴리죠. 저런 머리를 세계 평화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아무튼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얀 헤펠은 이번 더스팅 공격의 배후 집단이 러시아 소재의 채굴 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 업체를 라이트코인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중국을 건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에 못지않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대시, 암호화폐 대시 아시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대시의 CEO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베네수엘라에서 대시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대시 측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80%의 상점들이 대시를 받아준다라고 2018년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광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2018년도에 일단 보고된 비즈니스 사업체들 중에 2,400군데 이상이 대시를 받아준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 사업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대시로 지불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은 볼리바나 달러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논란이 이렇게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산탄데르 은행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입금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은행 측에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특히 대규모 자금을 코인베이스에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인 것인데요. 이는 바로 특정 상황 같은 경우 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안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세청이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그에 대한 소득 신고에 오류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경고 서한을 재차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네 왜 세금 안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경고 같은 경우는 30일 내에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응답을 하게 되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한 국세청이 투자자들을 잡으러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신생 암호화폐 보험사 노블보험의 5월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약 2,500만 명의 미국인이 향후 12월 내 암호화폐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의 37%는 5,000달러 이상, 8%는 무려 5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블보험 같은 경우는 승인된 거래소에 핫 월렛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투자자들에게 최대 5만 달러를 보상하는 상품인 노블 크립토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미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달라스 매버릭스 NBA 팀이죠. 이 팀이 NBA 팀 중에는 두 번째로 경기장 관람 티켓 및 관련된 상품을 살 때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중화는 아직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대출업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회사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대출한 회사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관심이 급증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자 수익이 높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관련 업체가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조하지만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아마존이 독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독자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독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접속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자원 관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블록체인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미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소재 은행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700억 달러 미만이며 이는 JP모건 체이스 전체 자산 중 3%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또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은행의 평균 자산은 52억 달러 정도이며 해당 은행 중 3분의 1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 암호화폐 산업의 리스크 및 비용 등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진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더블록은 계속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싶으면은 이 큰 은행들도 뛰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폭락했는데 이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가 단순히 어제 있었던 미국 단기 그리고 장기 채권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플러스 토큰의 사기꾼들이 그들이 훔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금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불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단화 캐피탈의 더비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플러스 토큰 비트코인 보유 지갑에서 약 5,775개의 비트코인이 다수 지갑 주소로 분할 이체됐다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훔쳐간 비트코인이 총 7만 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비트코인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공개 수배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이제 비트코인 폭락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00% 이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이제 확실합니다. 이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싹 잡아가지고 포청천한테 데려가서 개작두로 그냥. 자, 아무튼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새로운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 자산 안전 피난처로 비트코인이 부상하기에는 약간 아직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증권과 함께 비트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거 모르죠. 이놈들이 아니었으면은 비트코인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명실상부 안전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앞선 기사와 맞물려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 기회가 어제 왔었다라는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상황 새로운 매수 기회, 안전자산 위상은 불확실하다. 지난 4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0 아래로 내려갔었지만 역사적 추세로 볼 때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CCN이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장기적 추세와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과매도 상태인 현재 상황은 과거 비트코인 매수 기회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RSI가 이처럼 낮았던 적은 비트코인이 200% 가까이 상승하기 직전인 2018년 11월이었다. 아울러 비트코인라고 나와있는데 2018년이 아니라 2017년인 것 같죠?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30일 차트에서 과매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매도세가 가라앉고 매수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전했다. 그러나 안전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제가 잠깐 봤듯이 전세계 주식시장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휩쓸려가지고 흔들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니네 때문이야 이 자식들아, 책임져. 자, 그 다음에는 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회사 중에 하나죠. 비트와이즈의 CEO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아직도 ETF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EC가 ETF를 심사할 때는 절차상 24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승인 지연에는 놀라지 않았고 SEC가 그동안에 정말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SEC는 암호화폐 수탁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트와이즈의 CEO는 ETF가 언젠가는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통치를 하는 것이겠죠. 이 벡트 같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고래들 싹 다 잡아버리고 왕으로서 군림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정돈된 조작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잘 조작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ETF 받아낼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레이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4시간 봉으로 멋지게 반등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RSI 상에서 반등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4시간 기준으로 심하게 과매도가 된 그런 상태이다. 나는 지금 이 저항선 부근 이 박스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비트코인이 이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안착해주면은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적정선에서 횡보를 하지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멋지게 반등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은 7월 18일 이후로 가장 많은 볼륨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고 양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대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크게 떨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안 떨어지고 있다가 안심하면은 그때 떨궈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비트코인 계속 사람들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세력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사람들을 물매기기 위해서 확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개인 사연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아이디가 캡틴 비트코인이에요. 정말 왠지 오덕 같은 아이디긴 한데 이 사람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5년 나는 비트코인 800개를 팔아서 가족들을 위해 집을 샀다. 그리고 난 2018년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50개를 샀다. 내가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후회하는 것은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처음에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쓰레기다 라고 과감하게 발언을 해줍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관한 엄청나게 강한 비전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행위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은 센텐더럴 뱅크에서 20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제가 오덕이라고 했지만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일찍 디딘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 채널은 오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